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세법 프리스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세법을 감당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하고요. 저희 이번 프리스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대략적으로라도 좀 간략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관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조금의 감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관세법, 2차 관세법 모두 좀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 첫 번째로 관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법이죠. 기존에 이제 법령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법령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그 개념을 아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그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제 예를 들면은 법 몇 조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시행령에서는 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저희가 법을 그대로 쓰고 시행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통령령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대통령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뭐뭐 할 때에는 이런 말이 붙게 되면은 이거는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물품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시행규칙에서 내용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규정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급, 그러니까 상급,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조금 더 이제 밑에 기관에다가 이렇게 업무를 넘기는 형태를 말을 하고, 법의 경우엔 국회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자세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법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지만 나머지 내용들이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법에 대한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의 조항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많기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의 조항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용들을 인지를 해야 나머지 대통령령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법이랑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해봤을 때, 법 과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법제처. 법을 제정하는 곳이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검색하는 포털 사이트 가셔가지고 법제처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사이트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law.go.kr로 가시면은 법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검색하시면은 이제 관세법, 그다음에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을 이렇게 3단의 형태로 같이 볼 수 있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기 대통령령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충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구조가 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물론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 교재를 보시면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분된 교재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같이 이렇게 혼재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같이
같이 쓰다 보니까 사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명확하게 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시행규칙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전체적인 그 장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법 과목의 경우에는 그 각 장이 있고요. 장별로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고 절 안에는 이제 무슨 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어떤 덩어리라고 제가 표현을 쓸게요. 어떤 규정들이 있다고 했을 때 개별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 그 조항들을 어떤 특정한 의미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묶어서 같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무슨 장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 그다음에 장 안에서도 어떤 절이라든지 관 이런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개념들을 정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 규정집, 그러니까 법조문이라 부르죠. 그 내용을 보면은 자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법조문을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장에 보면 총칙이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과세 가격과 관세 부과 징수 등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제12장에 보면은 조사와 처분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 넘겨볼게요. 이거를 지금 말씀드려봤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면 이제 제1장 총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법의 목적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그 다음에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를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의 부과, 징수, 그 다음에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알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나서 지금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법의 목적을 봤을 때 관세의 부과, 징수, 그 다음에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관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관세법, 그렇죠? 관세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어떤 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영어로 말하면 보더, 영어 약간 죄송합니다. 경계라고 할까요? 경계라고 하는 것들은 국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나라를 거칠 때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세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특정 지역을 넘어갈 때는 통과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임의의 어떤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계를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것, 그다음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 부과랑 징수는 차이가 뭐냐면 부과라고 하는 것들은 이겁니다. 너 우리나라 물건 갖고 들어왔으니까 세금 내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줘 라고 하는 게 바로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과, 징수라고 하는 것들, 징수라고 하는 것은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부과된 것이 먼저 있어야, 선행되어야 징수가 가능합니다. 부과를 하지 않고서 징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세금을 내야 돼 라고 먼저, 세금 내라고 부과를 먼저 하고 나서 이거 돈 빨리 줘 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라고 징수, 관세에 부과하는 거, 관세를 징수하는 법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출인 물품의 적정한 통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인 물품, 수출과 수입은 바로 뒤에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적정한 통관,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수출, 수입, 반송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 개념들은 다시 말씀드릴 텐데 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관세라고 하는 것들이 관세선을 넘어가게 됐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과되는 세금을 적정하게 다 지급하고 나면은 납부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상 없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통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통관, 신속한 통관은 아니고요. 물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하죠. 물품을 빨리빨리 물건을 갖고 갈 수 있어야 더 원활한 무역 흐름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물품이 과연 우리나라에 적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다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관세 수입을 확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올 때는 세금을 내야 돼라고 해가지고 그 세금 걷어가지고 이제 국가의 어떤 운영에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나라 이제 그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중에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조세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겠죠. 요소. 세원, 그렇죠. 세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단은 많은 법률들이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세를 걷어들여서,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걷어들여서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한테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다, 부과를 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을 볼게요. 첫 번째, 조세법적 성격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얘기해보면 두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세법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과세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세. 과세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절차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 또는 행정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세라고 그러니까 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출, 수입, 반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보세 창고에 위치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 이런 관련된 절차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규정이다, 법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통관법적 성격이 바로 이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준사법적, 형사법적 성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관세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관세범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세법에 따른 또는 관세법의 어떤 명령, 관세법에 따라 명령이 부과된 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행하게 됐을 때, 위반하게 됐을 때 그렇게 위반을 저지른 자를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조사, 그다음 처분,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준사법적, 형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관세법에 나와 있는 특정한 행위를 위반하게 됐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징역을 살거나 아니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송법적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청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과세관청, 즉 관세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은 관세청에서 이제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하는 기관이 세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실무를 수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 그러니까 이론, 법,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 기관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실무를 하는 기관은 세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세관이 있고요. 구로세관도 있고 여러 세관들이 있습니다. 그 세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처분청에서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 적법한 것이 아니라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 있었다. 원래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었는데 관세를 부과한 그 물품이 아니었는데 관세를 부당하게 징수를 당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권리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사 청구, 심판 청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처분을 내렸던 기관에다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법률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 5번에 보면은 국제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협약, 협정 등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해서 규정을 한다. 이게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은 관세법에 나와 있는 절차 중에 지식재산권에 관련돼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면은 재산권인데 지식에 관련된 재산권이죠.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한 상표를 갖고 있는 물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 같은 브랜드가 있다고 했을 때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상표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물품이 수입돼서 들어왔는데 나이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스 아니면 이상한 거 있잖아요. 퓨마도 아니고 어떤 다른 걸로 해갖고 물건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이키라는 상표를 좀 침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뿐만이 아니라 국내법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떤 그 협약 같은 거, 협정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각 나라들마다 그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이 이렇게 유통되지 못하도록 좀 공통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자,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자라고 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런 어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통관을 이제 보류하는, 제한하는 그런 절차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FTA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 협정에 따라서 1대1, 원래는 1대1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하고, 예를 들면 한미 FTA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 양자 간의 결혼 협정을 말을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세안이라든지 유럽연합이라 부르는 EU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하나하고 그쪽 나라 여러 나라하고 이렇게 같이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WTO라고 하는 것도 있죠. 다자간 협정이라고 해가지고요. WTO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끼리는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를 두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법적 그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수용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입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수입. 저희가 사실 수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관세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입 물품이다, 수입됐다라는 사실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용어라 볼 수 있는데요. 수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반입이라고 하는 거하고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전제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물품이 아니고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갖고 들어왔다. 이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용들을 봐야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반입이라고 하는 거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은 말 그대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외국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긴 하는데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이 있습니다. 반입 썼기 때문에 지워버릴게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용어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 보세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세다, 옷 같은 경우에 이거 보세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세라고 하는 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요. 보세라고 하는 것은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입니다. 수입 신고 수리 전. 그럼 또 이게 뭔가 싶죠? 수입 신고는 알겠는데 수리 전이 뭔가라고 했을 때 수리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 신고는 저희가 어떤 그 수입을 하려는 자는 세관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규정에서는 세관장이라고 합니다. 대표한테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리 신고를 하고 나서는 그 세관에서 이게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수리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리가 되고 나서는 이제 수입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명 서류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보세 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들,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외국 물품이 잠깐 머무르고 있는 장소를 보세 구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물품들을 장치할 수 있는 구역을 말을 하는데,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창고가 사용이 됩니다. 보세창고라고 해가지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창고에 가면은, 그 창고에 가게 되면은 일단 거기 장치해두고 있다가 수입신고를 해서 수리가 완료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물품을 마음대로 이제 반출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장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는 반드시 보세 창고를 경유해서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뭔가요?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를 의미를 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보면 밀수라고 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밀수. 밀수가 뭐냐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밀수라고 합니다. 뭐 반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갖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하는 경우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것은 수입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게 얘기가 되겠죠. 내용 어렵진 않으시죠?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는 보세구역에서 그 외의 지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냐라고 말을 해봤을 때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미국 뉴욕에서 인천으로 물건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천항 이렇게 해볼게요. 인천항에 보면은 이제 보세 창고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보세 창고들이 있을 텐데, 이곳에 물품이 장치가 됐을 때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원래 여기도 우리나라 맞잖아요. 그렇죠? 인천도 우리나라 맞잖아요. 맞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맞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맞아요. 우리나라는 맞지만 대신에 과세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과세를 하지 않는 지역을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보세라고 하는 보세 구역에 장치한 물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로 반입되거나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일단 세금을 보류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거나 소비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 창고에 있는 것 자체로는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은 맞지만 그곳을 보세 구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세 구역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일단은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로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그 외에 기타 지역이죠. 기타 지역. 보세 창고가 아니라 나머지 지역으로 물품을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처리가 된 이후에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는 밑에 겁니다.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소비 사용은 그 내용 이해 가시죠? 물품을 그냥 쓰는 겁니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쉽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음식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음식물, 식품을 가지고 와서 수입을 했어요. 뭐 마카롱. 사실 이런 것들은 수입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냥 쉽게 마카롱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수입을 했는데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그냥 먹고 싶었던 거예요. 장치해놓고 나서 그냥 내가 이것을 뭐 사용했다, 소비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국내 반입 안 됐으니까 수입 아니지 않냐고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보세구역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곳은 맞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의 소비나 사용은
이거는 수입으로 본다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수입으로 보지 않으면 모두 다 그냥 보세구역 갖다 놓고 거기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 이해 가시죠? 네,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이라고 한다면은 뭐 선박, 항공기 이런 거 말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외국에서 물건 뭐 배 타고 또는 비행기 타고 오는 와중에 그 물건을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수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 신고하고 세금 내라는 겁니다. 관세 이런 거 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기본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 물품 볼게요. 외국 물품의 경우에는 밑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 수리 전의 것.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외국에서 왔는데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을 말을 하고요. 수입 신고가 수리된 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걸까요? 이거는 내국 물품이 됩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된다는 것은 통관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러면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수입신고. 수리를 쓸 때, 전의 경우는 외국 물품, 후의 경우에는 내국 물품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내국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나라 물건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국내에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마트나 어떤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이걸 살 때 내가 이제 뭐 세관에 신고를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왜냐면 이건 국내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 같은 경우는 외국 물품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샀던 내국 물품을 가지고 내가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관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국 물품에 수입되는 외국 물품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기본적으로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똑같은데요. 앞에 보시면은 그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했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공해라고 하는 것들은 공공의 그런 바다를 의미를 하죠. 영해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 나라의 어떤 그 속해 있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영해라고 했을 때 거기는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선박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지역에 침범하게 되는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해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다만 공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이게 딱 소유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선박이든지 간에 여기 들어와서 그 어떤 채집이나 포획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그런 수산물이 있다 또는 광물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은 그 선박 포획한 선박의 국적에 따라서 원산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외국 물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넘어가고요. 3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출 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내국 물품, 그러니까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물건을 뭐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을 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출 신고가 수리됐다는 것은 아까 저희가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 바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내국 물품이었겠지만 이거를 수리가 되고 나서는 외국 물품으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입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외국 물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넘겨보면은 이제 기타 외국 물품으로 보는 물품들, 뭐 보세 구역 안에서 보수 작업을 했을 때 외국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 물품. 그러니까 보수 작업이 뭐냐면요. 어떤 물품의 성질이나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 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위치하고 있는 거 맞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행동 자체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보수 작업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승인 신청을 먼저 해서
그거에 대해 세관에서 이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저희가 보통은 포장을 2개짜리 물건이 포장해서 왔는데 이걸 하나로 합친다거나 이걸 합병이라고 말을 하죠. 그다음에 포장이 하나로 들어왔던 것들을 2개 나눈다거나 이걸 분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거나, 단순히 그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원산지를 표시한다거나, 이런 간단한 작업들 정도는 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외국 물품에다가 내국 물품 이렇게 투입시켜가지고 어떤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원래 원칙은 내국 물품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 것이 맞지만, 근데 외국 물품의 재료로 사용됐던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모두 다 외국 물품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보세 공장 내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된 물품. 이것도 바로 위에 거랑 같은 의미라 보시면 되겠죠. 보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 구역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를 의미를 하죠. 제조를 한다, 생산을 한다. 그래서 보세 창고는 말 그대로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구역을 말하고, 보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특허받은 구역을 의미를 합니다. 보세 공장에서 이제 제조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세 화물이,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 보세 공장에서 제조로 사용됐다고 했을 때, 그때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된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외국 물품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3번,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수입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 밑에 거 생각해 보면은 반입 말고 소비 또는 사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비 또는 사용이라고 해서 모두 다 수입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선용품이라고 하는 거 선박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기용품은 비행기, 그다음에 차량용품은 그 철도 같은 거 있죠. 도로 차량이라든지 뭐 트럭 같은 거,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던 운송 수단을 의미를 하는데, 그 안에서만 사용되는 물품들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은 선박을 운송하기, 운반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운송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연료라든지, 아니면 그 선박 안에서 당연히 장치가 있어야 하는 그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물품이고, 그거는 그 선박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런 것들은 선용품이라고 합니다. 배에서만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기용품은 그 비행기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 차량용품은 그 차량 안에서만 사용하는 물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운송수단 안에서 원래 갖고 있었던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료 같은 것들을 운송하는 도중에 사용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수입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그쵸?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 경유에서 제3국으로 나간다고 하는 자에게 제공됐다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내 소비 또는 사용이 전제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의 또는 그 소비를 하거나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이것도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라고 들어가 있고요. 여행자가 휴대품, 그러니까 자기가 휴대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미 챙겨서 갔던 것들 있죠. 짐 싸서 갔던 것들, 그런 것들은 제 휴대품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여행을 즐기고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가 들고 나갔던 물품을 그대로 들고 올 수 있잖아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사용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사용된 건 맞아요. 소비되건 사용된 건 맞기는 한데 그런 것까지는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갖고 나가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건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관세법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음식 같은 경우에, 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식품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와야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거 저희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해서 식약처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식품의 성분이 뭔가 우리나라 국민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수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그 식품 같은 경우는 그 식품 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검역을 통과한 물품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 방법이라 볼 수가 있겠죠. 보호 제도라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식품 검역을 통과한 물품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최초의 어떤 그 수입이 돼가지고 기존에 실적이 없는 물품이라 한다면은 이 물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채취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의 경우에 이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물건을 이제 거기 있는 공무원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채취해서 가져가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소비되거나 사용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취가 돼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서 분석을 하면서 사용됐던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물론 소비 또는 사용이 맞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입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수입의 의제가 있어요. 의제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본다, 간주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입은 아니지만 수입으로 간주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 하게 됐을 때는 어떤 혜택이 나올 수가 있냐면 수입의 의제 같은 경우는 수입으로 간주가 돼서 그냥 세금 낸 걸로, 적정하게 세금 낸 걸로 봐서 따로 세금을 걷지 않는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니까 채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채신관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우체국을 의미합니다. 우체국에서 이제 그 받는 사람에게 우편물 내주는 것들, 그 다음에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몰수된 물품, 몰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뺏긴 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통고처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세법에 따른 그런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통고라고 하는 통고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국고에 기속된 물품들,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좀 되긴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금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이 화장실에 발견됐는데 이거의 주인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국고에 기속시켰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국고에 기속된 그 금의 경우에는 수입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수입은 아니에요. 근데 수입으로 간주해서 그냥 적정하게 세금 낸 걸로 간주하고 이거를 국고에 기속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6번 몰수를 가름하여 추징된 물품, 몰수를 하는 물품도 있긴 하지만 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을 내라라고 해서 그렇게 추징된 경우에도 수입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거는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을 보겠습니다. 사실 관세법 같은 경우는 수출, 수입, 반송 나오지만 수입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수입 물품에만 부과되는 것이거든요. 수출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물건 내보낼 때는 관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수출의 정의 볼게요. 수출을 아까 말씀드렸었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내국 물품의 경우에는 밑에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물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에 외국 물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모든 그 외 나머지 모두가 내국 물품으로 본다는 거겠죠. 두 번째,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그렇죠. 공해라고 하는 것들은 주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가져가는 사람의 국적을 따져서 선박 국적을 따져가지고 우리나라 선박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되고 이거는 이제 내국 물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이게 뭔지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됐다는 것은 처리가 됐다는 거였잖아요. 아까 제가 외국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되고 나서는 내국 물품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 나서 장치된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도 그 전에, 그러니까 입항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도록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속한 통관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빨리 하게 됐을, 통과를 빨리 되면은 물건은 빨리 반출해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내국 물품으로 당연히 보는 게 맞죠.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했는데 수입 신고가 수리됐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내국 물품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생각해 보면 수입 신고가 있은 이후에 이거는 심사를 먼저 할 것이고요, 세관에서. 그 다음에 수리가 되고 나서는 반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수입 신고 수리 전, 그러니까 수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단계가 되는 거죠. 신고를 먼저 했는데 수리가 되기 전 단계이지만 반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수리하고 나서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반출 승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야지만 반출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는 이 물품이 아직 수리가 안 된 물품이긴 하지만 반출을 하더라도 뭐 문제가 없다, 세금 걷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담보 같은 거 받아가지고 반출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반출 승인 받아서 반출된 물품이라고 한다면 아직 수리가 안 된 건 맞기는 하지만 사실상 수리된 거랑 같이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냐면은 수입신고 전에, 수입신고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는 거겠죠. 수입신고도 아직 안 했는데 즉시 반출 신고라고 하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급한 거죠. 이 절차들을 생략하고 바로 즉시 반출 신고해서 물품을 반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세관 입장에서는 원시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그 신고인의 어떤 신용 상태를 보고 판단할 것이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면 즉시 반출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반출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이제 수입 신고 수리가 안 된 거긴 하지만 이것도 내국 물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국 물품인 경우에는 소비나 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외국 물품이라고 한다면은 소비나 사용하는데 분명히 제한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외국 물품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걸 반출해 나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요. 반출했다 하더라도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국 물품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물품,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내국 물품일 거다라 보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혹시나 외국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빼고 나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생산돼서 수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물품. 당연히 우리나라에 생산된 물품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국 물품이죠. 두 번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리되고 나서는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을 바뀌기 때문에 그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입의 의제, 아까 봤었던 부분인데 수입으로 간주되는 경우, 간주가 되면서 적정하게 세금을 납부한 걸로 보고 그때부터는 처리가 완료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내국 물품을 본다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 세관 공무원이 검사 등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물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식약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또는 이제 세관 같은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들은 그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 현품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때 가져간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라 보면 되겠죠. 검사 등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물품, 이것도 수입의 의제로 간주해서 물품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외국 물품이 아니고 내국 물품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번, 외국 무역선, 내항선 나와 있는데요. 외국 무역선은 그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의미를 합니다. 저희 주변에 생각해 보면 아시아나 비행기 있고 대한항공 비행기들 있잖아요. 그런 비행기들을 외국 무역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무역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항선. 내항선은 그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에서만 운항이 되는 그런 선박이나 항공기를 의미를 합니다. 개념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6번.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보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모두가 그러니까 용도가 제한적인 겁니다. 이거를 왜 제한을 두는 거냐면 제한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 선박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사용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수입을 그냥 눈 감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해당 그 운송수단 안에서만 사용될 거기 때문에
선용품에 대해서는 따로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통관. 통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수입, 그다음 반송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 8번 환적, 복합 환적. 일단은 반송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뒤에 반송이 아직 안 나와서. 수출은 이해되셨죠? 수출은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수입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 그렇다면 반송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반송은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다가 물건을 다시 되팔기 위한 거다. 이걸 저희가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US 달러 예를 들면 10불에 샀는데 이거를 15불에 팔겠다. 마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개 차익. 이렇게 봤을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이 가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물건이 들어온 거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 장치해놨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은 부당하잖아요, 사실. 이거를 보세 창고에 장치를 시켜두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국내는 맞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을 때는 세금이 부과가 안 되거든요. 잠깐 물건 장치해두고 다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상표가 있는 것으로 포장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래, 보작업을 해가지고 포장을 바꾼 다음에 중국한테는 내가 물건 만든 것처럼 해서 판매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수입 신고를 안 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입 신고하고 수리가 된 다음에 다시 수출을 했다. 이거는 수입이랑 수출하고 하나씩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수입 신고를 처음에 안 했어요. 왜냐면 보세구역이 있을 거니까 신고 안 하고 다시 수출을 했다. 수출은 기본적으로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을 한데 기본적으로 수입 신고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외국 물품이잖아요. 내국 물품이 아니잖아요. 수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수출도 아니고 수입도 아니고 이거는 반송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간다기보다도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받았는데 창고에서 확인해 보니까 좀 불량이 있다. 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을 때는 다시 돌려보낼 수 있잖아요. 환불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반송, 이런 게 일반적인 것이긴 하지만 중개무역의 경우에도 반송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적, 복합 환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물건을 싣고 오잖아요. 싣고 오는 도중에 그러니까 출발하고 나서 도착할 때까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한 번 물건을 내렸다가 다시 적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한 번에 다이렉트로 오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갔다. 한 번에 가는 그런 노선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거쳐가지고 한국으로 갔다고 했을 때 일본에 갔을 때 물건을 내렸다가 다시 옮겨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품을 하역 말고요. 양하, 그렇죠. 양하. 물품을 내리는 작업을 먼저 하고 다시 적재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양하 후 제적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을 가지고 본 거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이거를 중간에 우리나라 경유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물품을 옮겨 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복합 환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이가 뭐냐면 환적이랑 복합 환적은 운송 수단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환적은 한 가지인데요. 환적 한 가지, 뭐 선박이면 선박, 그러니까 해상이면 해상, 뭐 항공이면 항공 이렇게 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옮겨 실는다고 했을 경우에도
처음에 A라고 하는 배로 왔다가 옮겨 실었던 배가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환적이라고 말을 하고, 복합 환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운송 수단이 바뀌는 걸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배로 싣고 왔는데 이거를 트럭으로 옮겨 실었다. 이런 것들은 그 해상 운송하고 육상 운송이 같이 결합된 거잖아요. 이걸 복합 운송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복합 운송이라 하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서로 다른 운송 방식이 결합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번. 운영인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그 특허보세구역, 그다음에 종합보세사업장 여기에 관해서 특허를 설치 운영을 하는 자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이라 하는 것은 보세구역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영리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세관으로부터 특허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가 특허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면허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구역을 운영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허가를 받은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허라고 말을 하는데 특허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런 자를 운영인이라고 말을 하고,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를 한 자를 운영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운영인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종합보세구역이 뭔지만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볼게요.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크게 세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세 가지로. 지정보세구역, 두 번째로는 특허보세구역, 세 번째로는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영리추구 목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비영리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세관 등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정된 창고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이 물건 저기 창고로 갖다 놓고 있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지정된 곳으로 가서 잠깐 두고 있으세요. 거기 가서 이제 두 가지 또 나뉘게 되는데요. 지정장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관 검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가서 세관에서 이제 검사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특허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아니라 이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제가 그냥 돈을 벌고 싶어서요.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창고를 차리면 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특정 지역을 가지고 여기를 제가 특허보세구역으로 특허 신청을 하겠습니다. 특허를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고 나서는 거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가는 거죠. 물품을 장치시켜 놓고 보관료 받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특허보세구역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세창고가 있고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이거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기능만 놓고 보면은 창고는 보관하는 거, 공장은 제조하는 거, 전시장은 전시하는 거, 건설장은 이제 건설. 제조랑 건설 차이가 뭐냐면 조금 더 건설이 더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을 말을 하죠. 판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면세점. 면세점 같은 경우를 보세 판매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역을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인 같은 경우는 특허보세구역,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 중 이것을 운영하는 자를 운영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나머지 부분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